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에 흔하게 보이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 아직 대학생의 모습을 벗지도 못했을 때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뿐인 딸을 정말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이었고 작은 동네에서 20대의 유부남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살던 동네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취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라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았고 일도 많아 항상 야근으로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피로를 달고 살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딸이 밤새 올 때면 아내와 번갈아 가며 교대 근무하듯이 안아주고 달래주며 밤을 지새웠고 가끔 쉬는 날에는 딸과 함께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며 다른 아버지들처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딸은 철든 이후에도 저를 많이 좋아해줬습니다. 아니,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다닐 땐 결혼이 뭔지 배우더니 저와 결혼한다고 매일매일 말해주었고 제가 야근 때문에 늦어지는 날에는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잠도 버티면서 기다려주고 했습니다. 물론 자정이 넘어서 집에 왔을 때는 잠자고 있었지만요. 저를 보고 싶어 졸음을 참고 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새근새근 잠자는 얼굴은 참을 수 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평일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만큼 쉬는 날에는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등 여러 곳에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사이좋은 아빠와 딸, 그런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숙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래희망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딸은 공책에 크게 장래희망, 신부라고 썼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빠랑 결혼하는 게 꿈이야? 아니야. 아빠는 결혼 축하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딸에게 좋은 남자한테 시집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이거 하나뿐인데 아빠한테만 줄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하며 반으로 접힌 종이를 주는데 그것은 딸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결혼식이라고 적힌 종이에는 딸이 직접 그린 이쁜 신부와 누군지 모르지만 신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결혼식 청첩장을 보니 나중에는 제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은 딸이랑 더 있고 싶은데 나중에 정말로 결혼할 때 그때 받아도 괜찮을까?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과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열심히 일했던 것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팀장으로 진급도 했습니다. 팀장이 되면 조금이라도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겠지 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회사가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일이 많아지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일상이었고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쉬는 날마저 밀린 일이며 출장까지 가야 해서 집에 없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딸은 제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할 때면 아빠 힘내요 라고 편지를 남겨주기도 하고 저도 딸에게 답장을 쓰듯이 딸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출장을 멀리 갈 땐 출장지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걸어 딸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바쁘더라도 딸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순 없어? 어떻게 매일 바쁠 수가 있어? 나랑 딸은 생각도 안 해? 애가 너무 불쌍하잖아. 일로 찌들어 있는 저에게 불만을 조금씩 내뱉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바쁜 것만 끝나면 어디 놀러 가자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며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일을 해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면서 서서히 아내와 말다툼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저번에 놀이동산 가기로 한 거 안 까먹었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 가자. 오늘 꼭 가야 돼? 나 진짜 오랜만에 쉬는 날이야. 그냥 잠 좀 자게 해줄 수 없어? 라며 아침부터 서로가 예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조금씩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멀어진 사이는 복구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대화라던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갈라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딸을 누가 키우느냐였습니다. 딸을 정말로 사랑했던 저는 딸은 제 손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사춘기를 맞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매사에 제 말에 토를 달며 반항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끔 일이 일찍 끝나서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말을 걸면 오늘 아빠랑 같이 게임할까? 아빠는 저번에 피곤하다고 나 재우라고 엄마한테 말했잖아.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잘 거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성적표를 가져올 땐 1학년 때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네? 평소에 내 공부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성적이 올랐을 때만 그렇게 말을 걸어? 하고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머리로는 딸의 사춘기를 알고 있어도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저는 딸의 건방짐에 혼돈했습니다. 아빠한테 그 태도가 뭐야? 왜냐하면 사실이잖아. 나한테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내와의 이혼을 눈앞에 두고 딸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일이 계기였지만 그날은 더욱 감정적으로 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아빠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아빠가 그렇게 싫어? 너무 싫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그래, 네가 그렇다면 알겠어. 이제 2번 다시는 아빠 보는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갈게.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관을 전전하며 아내와 연락을 취하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말다툼을 끝으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아내와 이혼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소중히 사랑해왔는데 딸과의 마지막이 싸움이었다는 것에 한동안은 술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렸고 딸에게 화를 냈던 걸 사과하기 위해 이혼한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혼까지의 과정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저를 매우 싫어하셔서 절대로 다시는 엮이는 일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터라 가정을 소홀히 했었던 지난 긴 시간들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저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 예전에 살던 집 앞에서 딸을 기다려도 봤지만 이혼 후 이사를 갔더라고요. 이사간 집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할 일이 있거나 하면 장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긴 했지만 저를 싫어했었던 장모님께서는 저와 엮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딸을 만나보는 건 고사하고 딸의 소식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이혼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버렸지만 단 하루도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딸에게 했던 제 언행을 후회하는 마음은 사라졌지만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내용은 이번에 언제 어디서 결혼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편지였습니다. 무엇보다 편지를 열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받은 것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결혼식 청첩장이 동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봤던 그날까지 모든 추억이 단번에 되살아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해주던 날, 아빠랑 결혼하겠다던 유치원 때, 사춘기 때 반항하던 모습,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할 때 딸에게 상처 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딸의 결혼식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다 이번에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며 마음 먹고 날짜를 보니 순식간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도착해서 결혼식장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결혼식 초대받아 가는 거지만 갑자기 내가 나타나면 다들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 멀리서 결혼식 보기만 하자 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담배 필 곳을 찾아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차가 한 대 섰습니다. 창문을 내리는데
다름 아닌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커버려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딸임을 알았고 딸도 저를 단번에 알아본 거였습니다. 딸은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아빠,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올라와서 신부 대기실로 와 하고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후 대기실 같은 곳으로 올라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드레스 입은 모습에 반해 너무 이쁘다. 제가 말을 함과 동시에 딸이 속사포처럼 말했습니다. 아, 너무 떨려. 아빠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혹시나 초대장 못 받았을까봐 계속 걱정했어. 할머니 집으로 편지 보낸 적 있지? 그때 아빠 집 주소 외워놨어. 그래도 혹시나 이사한 거 아닌가? 아니면 결혼식장까지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혼식장 한 바퀴 도는데 그때 딱 아빠가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 아빠. 그리고 옛날에 아빠한테 했던 말들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잘못한 거 아빠야. 정말 미안해.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기뻤어. 너무 이쁘게 잘 커져서 고마워. 결혼 정말 축하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딸의 팔짱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이건 생각지 못한 딸의 부탁이었는데 아빠인 제가 함께 걷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몇몇 없었고 쏟아지는 박수 속에 등장한 저로 인해 놀라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미 시작된 결혼식에 다들 눈만 동그래질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르익을 무렵 딸이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저를 향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떨어져 있었지만 한순간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아빠한테 너무 싫다고 말해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어디에 있든 아빠는 계속 제 아빠였어요. 오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딸이 훌쩍이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지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제 이야기에 제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 흘릴 눈물 다 흘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고 결혼식은 순조롭게 끝이 났습니다. 이날 이후 딸과는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의 연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사랑스러운 딸은 남편과 함께 종종 집으로 놀러 옵니다. 좋은 소식도 전해졌는데 곧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네요. 딸에게 못다한 사랑만큼 손주에게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 딸처럼 사춘기 때 반항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춘기 때 부모님께 많이 반항하고
혼도 많이 났었는데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어릴 때 그 마음을 알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 시간 못 본다는 건 상상조차 안 되네요. 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여동생이라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24살이었고 여동생은 18살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업 후 자취하기 시작했을 때에 요리는 당연히 할 줄 모르고 밥하는 것도 귀찮아서 매일 퇴근하면 집 근처 술집에 식사 겸 한잔 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게 제 동생입니다. 뭐 그래도 이때는 동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술집에서의 만남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주 4일은 밥 먹으러 다니니까 점장님도 기억할 수 있었고 저도 반대로 대충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주 6일을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자리를 잡고 한 잔 마시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인데다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20여 개 있는 테이블도 제 옆자리만 비어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테이블 차지하고 있는 게 눈치가 보여 후딱 마저 먹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그때는 제 동생도 아니었고 뭐 어쨌든 피가 안 섞여서 동생은 절대 아니니까 편의상 수지라고 적을게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수지였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제 옆밖에 안 비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앉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장의 초라함에 눈이 갔습니다. 제 또래의 여자로 보이는데 때 묻은 티셔츠에 촌스러운 청바지 그리고 낡은 컨버스. 주 6일이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옷 살 돈이 없나? 돈을 모으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도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끝났지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지만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지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가게 점장님께 수지에 대해서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수지 씨는 뭔가 학비라도 모으고 있어요? 훌륭하네요. 나이도 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올 때마다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옷도 잘 안 사 입는 것 같아서요. 아니, 쟤는 집안 사정이 많이 복잡해. 사정이 많이 딱해. 그래서 안타까워서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 쓰는 거야. 아, 그래요? 고등학생인데 참 대단하네요. 반했어? 반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가게에서 말을 걸거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3개월 정도 계속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가게 뒷문을 나온 타이밍에 수지가 가게 뒤에서 고함을 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처로 가보니 통화 중이었고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고함을 지르는 모습에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근처에서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들려온 내용은 자세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뭔가 돈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30만 원 줬는데 왜? 이런 대화였습니다. 대충 통화가 끝났을 무렵 이번에는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주 봐서 친하다고 착각한 저는 그 순간 무슨 일인진 몰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가게 뒤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양복 입은 직장인이 말을 건네는 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수지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돈 빌려달래요? 아니에요. 남에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남이지만 말해도 돼요. 저한테 말하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릴 수도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면서 띄엄띄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으시고 어머니뿐이신데 집에 정말 돈이 없는데 어머니는 전혀 일하지 않으시고 수지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사치를 하시고 생활비는 전부 수지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돈이 떨어지면 수지한테 전화해서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 사는 동네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최근엔 전기세랑 가스세도 못 내고 있어서 힘들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얘기를 다 듣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수지한테 줬습니다. 수지는 절대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막무가내로 줬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갚을 수 있을 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받아요. 나중에 못 갚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받아도 돼요. 돈 안 갚는다고 겁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되게 고마워하며 제가 준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수지를 집에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수지네 집은 정말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은 2주 뒤에 돌려줬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지를 신경 썼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니까 공부가 소홀해진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르쳐 주거나 집에 안 쓰는 물건 같은 것도 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과 사귀는 사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친구처럼 꽤 친해져서 제 집에도 자주 들락날락 했습니다. 알게 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살이 빠져서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였던 애가 누가 봐도 건강하게 보일 정도로 살도 붙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아침, 점심 거르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또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제 집에 놀러 올 때면 먹고 싶은 거 항상 사주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배가 찢어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수지가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안 남을 무렵에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동요하는 목소리였고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로는 대화가 어려웠고 결국 저는 수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가 나왔는데 눈물 범벅인 얼굴과 토사물이 얼굴과 옷,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술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계속 눈물만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옮겨진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어머니께서는 안치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것 같은 아저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심장마비를 일으켰나봐. 수지는 계속 울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한다던가 제멋대로인 면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수지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했을 때 차라리 이게 잘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지를 괴롭혔고 수지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효도를 못했다던가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느껴 울었습니다. 확실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어머니를 잃은 수지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 후 장례식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어머니의 형제간에 거행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앞으로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일단 미성년자이니까 누군가가 수지의 양친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모르는 척, 곤란한 척 하기 바빴습니다. 정말 가족이란 게 뭘까 하고 속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해서 독립할 거고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과는 달리 잘 안 될 것 같아 보여서 슬펐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수지의 이모가 돌보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아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아니고 미성년이고 주위의 시선들도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저는 수지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준다거나 그럴 자신도 없었지만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지야, 우리 집으로 와. 네? 돈 없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 무슨 생각이에요? 그동안 힘들었잖아. 앞으로는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여동생이요? 그럴 순 없어요. 몇몇 대화를 더 나눴는데 결국 수지가 결정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고 최종적으로 반년 동안만 신세 지는 걸로 해서 제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일단 친권자가 되신 아주머니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면담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표정은 짊어지던 짐이 없어진 것 같은 안도의 표정이셨는데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지의 남매 생활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뒤늦게 제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너는 훌륭한 남자야! 라며 상당히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수지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던 수지는 제가 극구 반대를 해서 1년 재수 후에 미용 전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재수하는 1년 동안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집안일도 했습니다. 집안일도 처음에는 형편없었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매달 생활비도 보탠다고 하는 걸 말리다 보니까 반년만 신세진다던 약속이 어느새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촌스럽게 차려입었었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돼서 학교 졸업식에서 신세진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서 다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얘기했는데 수지만 혼자서 땡땡씨 고맙습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음 달에 꼭 저에게 신세진 거 갚고 나가서 살 거라는 게 말버릇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만 더 지내도 될까요? 라는 게 말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관계를 결국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수지가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20대를 거의 수지에게 바쳤고 여자로서 의식하지 않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연히 손이라도 스치면 수지는 겁을 먹는 듯 했었고 처음 2년 동안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원망받는다고 밤이면 밤마다 울고불고 최근 1년 동안은 화가 치미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길 바라는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만났던 술집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상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프로포즈를 하니 펑펑 울면서 숨쉬기도 힘들어해서 대답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매우 초조했습니다. 나와 함께 끝까지 있어줄래? 지금까지 5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나와 함께 있어줄래?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총 출동해서 축하해주려던 점장도 너무 소란스럽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 초조함이 극에 다다를 때 진정이 된 수지가 그동안 너무 불안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서웠어요.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데 계속 생각은 하는데도 신세는 계속 지고 있으니까 눈치 없이 폐를 끼치는 건가 싶고 또 저 때문에 청춘을 망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힘들게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 범벅된 얼굴로 흐느끼며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 괴로웠다는 등을 얘기 끝에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울었는데 집에 도착해서는 너무 늦게 프로포즈 했다며 저에게 화도 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그날 수지에게 말 걸어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때 제가 말에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괴롭네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연자분도 그날의 대화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쟁취한다고 여러분도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 또한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정도 전에 우연히 말을 못하는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소위 농아자라고 하죠. 저는 일이 좀 안 풀려서 공원에서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이 받아 마시고 남은 음료수를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는데 그만 옆 벤치에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던 여자에게 음료수가 튀었습니다. 여자분 겉옷에 몇 방울 튄 거였는데 죄송한 마음에 휴지를 들고 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휴지뿐인데 닦아드릴까요? 라고 묻고 이거 써달라고 했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지? 이 사람 나 무시하는 건가? 하고 기분이 나빠질 때쯤 뒤늦게 저를 발견하고서 입모양만 만드시고 말소리를 내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말할 수 없으신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이라면 그 시점에 대충 설명해드리고 휴지 드리면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분 손에 닥터페퍼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던진 음료수도 닥터페퍼였거든요. 그분에게 아이패드로 닥터페퍼 음료수를 마시고 휴지통에 던졌는데 휴지통에 부딪히면서 겉옷에 몇 방울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닥터페퍼를 즐겨 마시는데 좋아하시나봐요. 겉옷을 한번 훑으시고 괜찮다는 제스처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헌팅 같은 거 해본 적 없고 다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걸까 하고 약간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폰에 글을 써서 말을 걸어줬습니다. 닥터페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혹시 말을 못하시는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얘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가서 필담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30분 정도 필담으로 대화를 해본 소감은 솔직히 너무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헤어지는 길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에 먼저 카톡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절한 분을 만났네요. 또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라 즐거웠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지내시지 않을래요? 저는 너무 귀찮아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괜히 실례한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그분은 30살에 마르시고 청순 스타일이셨습니다. 둘 다 닥터페퍼 음료수 매니아였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일주일 지난 시점에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톡 같은 거 귀찮아하던 저였는데 글자로 대화하는 게 귀찮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점점 익숙해져 갈 때 심경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그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좀 넓은 테이블에서 필담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필담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둘 다 좋아하는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만나서까지 필담으로 대화해야 하는 건 역시나 나한테 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랑 필담하면서 밥 먹는 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참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연락하는 것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닥터페퍼 음료수를 좋아하는 청순한 여자를 만나는 건
행운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귀찮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카톡을 보내야 하나 하고 이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그녀에게서 카톡은 계속 왔습니다. 답장 없는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라던가 걱정스러운 말들이었습니다. 귀찮음과 그녀의 매력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 친구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완전 혼났습니다.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는 거면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친구에게 혼이 났지만 그래도 결심이 서지 않아 연락하지 말자는 말도 하지 못한 채 2주가 지나 버렸습니다. 2주가 지나 어느 날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녀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영화 보면 돈 아까울 텐데 하면서 거절도 못하고 같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팝콘도 먹고 싶기도 했고 가끔 곁눈질로 절 살피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안 들려도 영화는 재밌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리니 재미없어 할 거라고 생각했죠? 콘서트장도 갈 수 있어요. 음악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기분 좋아요. 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귀가 안 들린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후 필담 귀찮죠? 라는 말을 들어서 솔직히 귀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죠. 저도 귀찮아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솔직히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도 뭔가 인연이고 해서 친구로 지내도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국 미묘한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제 여동생에게 수화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저처럼 귀찮음이 심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서 클럽 활동 중 수화 배우는 게 편하다고 수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귀찮다며 수화책 보고 배우라고 책을 하나 던져줬습니다. 역시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수화책을 보고 공부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세 번째 식사 날 책을 보여주며 수화 좀 가르쳐 줄래?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아이패드에 자기가 가진 수화책 파일을 아예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수화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배운 걸 바로 써볼 수 있다는 게 즐거워서 귀차니즘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일 끝나고 그녀와 만났고 필담이 조금씩 줄어들 무렵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수화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됐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중에 카톡으로 말해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모처럼 좋은 관계인데 사귀면 망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귀가 안 들려서 사귀는 건 정말 힘들어.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귀면 고생만 하다 끝나.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동안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심한 독감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가 병문안을 왔고 저는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수화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실력이 안 돼서
하고 싶은 말 전부 노트에 손글씨로 써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친구로서 만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 왜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귀가 안 들리는 게 우리한테 장애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은 100% 전달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사귀어줘. 라는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고백의 결과는 다행히 성공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학 공부를 계속하고 평범한 커플처럼 데이트하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잠깐 만나는 사이 아냐?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거 아니면 빨리 헤어져!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기엔 사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도 그녀와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혼자 있을 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녀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수한 생각 끝에 제 진심을 그녀의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반겨주셨는데 어머니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싱글벙글 하시며 추웠지? 라고 말해주시는 게 상냥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버님은 거실에서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물론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30년 동안 힘들게 키워왔어. 귀가 안 들리는 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다네. 앞으로 평생 참으면서 함께 살 자신이 있는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최대한 수화를 써가면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결혼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걱정대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둘의 마음이지 귀가 안 들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혼났습니다. 그만한 각오로 딸과 사귈 생각이야. 그러다 헤어지면 우리 딸만 불쌍하지 않나?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아버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데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좋아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우기셨습니다. 저도 인내심이 폭발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무직이고 수입도 없이 바람 피우는 남자라면 마구잡이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도 하고 있고 수입도 평범하게 있고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따님을 생각하는 마음뿐입니다. 하고 단숨에 말해 주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의 말을 듣고 주춤거리시던 아버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녀가 수화로 말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빠, 남자친구 수화 배운 지 아직 1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나 말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연습했을지 아빠는 잘 알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 남자친구는 정말 진심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나는 결혼한다면 위선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결혼은 모른다고 말해주는 사람과 하고 싶어. 말하는 내용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훈련을 해도 발음이 좋지 않기에 소리내어 말하는 걸 컴플렉스처럼 느끼는데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딸이 목소리 내는 걸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며 지금까지 저를 시험해 보는 의미도 있기에 강하게 말한 부분도 있다며 정말로 힘들 텐데 후회 안 하겠나?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남자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여러 가지 질문 공격을 받았지만 나름 답변을 잘 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배웅해줬는데 처음으로 소리내어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발음은 안 좋아도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왈칵 안아주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이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녀와 의사소통만큼은 문제없도록 하고 약속대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용기를 내어 사랑을 쟁취해 보고 싶네요. 여러분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시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연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